1장 발달 심리학의 개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달 심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아동 발달과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 심리학의 주요 논쟁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 번째는 발달 심리학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발달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달 심리학이란 무엇이냐면요. 발달을 연구하는 거죠. 발달. 그렇다면 발달이 뭐겠어요? 발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신체적, 운동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체계적, 연속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것만 확인하세요. 신체적이다. 그리고 운동적이다. 그리고 심리적이다. 여기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를 갖는 거냐면요. 체계적으로 변화를 갖고요.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 거예요. 체계적이라는 말은 일정한 순서와 패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연속적이라는 말은 앞의 변화가 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앞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일어나는 거다. 예를 들어서요. 몸무게가 있어요. 몸무게가 이렇게 쭉 늘어나죠. 쭉 늘어나죠. 그리고 지능 발달도 이렇게 그냥 쭉 늘어나죠. 막 들쭉날쭉 하는 걸 우린 변화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발달의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생물학적 영역, 그리고 인지적 영역, 그리고 사회정서적 영역.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생물학적 영역은 뭐겠어요? 생물학적 영역은 뭐겠어요?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이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뇌, 그리고 감각과 운동 기술 발달, 호르몬의 변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호르몬, 뇌, 감각, 운동, 뭐 이런 측면. 그렇다면 인지적 측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각, 그러니까 생각, 사고하고 그 다음에 지능, 그리고 언어 발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형태와 색,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고 수문제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추론하고. 요 언어 발달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영역은 뭐냐면요. 정서와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영역을 나누어서 발달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은요. 발달의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새내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명아기, 뭐 0세부터 2세, 초기 아동기, 2세부터 6세, 중기 아동기, 6세부터 11세, 12세,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걸 학령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요. 자,
요건 무슨 관점이냐면요. 전 생애적 발달 관점이다. 넘어갈게요. 이제 아동 발달의 연구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연구 역사. 막 이 발달 심리학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철학자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지설을 주장했어요. 이 백지설은 말 그대로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형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은 경험에 의해 사고와 감정이 형성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경험이다. 요 경험을 얘기하는 우리 심리학, 학습 심리학에 뭐가 있지? 행동주의. 행동주의도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거기 주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뭔가 경험을 해야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형성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소는 뭐라고 했냐? 루소는 각 영역에 따라 아동 특유의 감정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어떤 연령에 따라 아동들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대요. 근데 이 루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은 자연히 천성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우리의 현대 발달 심리학과는 잘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다음에 또 이어서는요. 이 홀은 청소년과 노인에 대해서 저술을 했어요. 이 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홀이 최초로 설문지법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질풍노도의 시간이다. 질풍노도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근데 이런 주장은 이제 우리 현대 발달 심리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제3의 국가들은 청소년의 이런 보편적인 질풍노도를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노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와요. 짜잔, 누구? 비네. 요 비네. 비네가 뭘 개발했죠? 기능검사. 근데 이 비네가 뭘 주장하냐면요. 아동의 지능과 성인의 지능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질적 차이가 있다고.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한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젤이라는 사람은요. 아동의 신체 및 운동 발달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아주 잘 기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는 아동의 생애 초기 경험 이후의 성격 발달에 대한 역량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발달 심리학 발전에 기여했죠. 이 프로이드의 이론의 이름이 뭐죠? 심리 성적 발달. 오케이. 근데 이 프로이드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거. 누구? 에릭슨. 뭐라고 주장하죠? 심리 사회 발달.
이거는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자,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때는요, 현상 그냥 기술을 넘어서 발달의 기제가 뭐예요? 원리에 대해서 밝히고자 했어요. 원리를 알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아동 심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50년대에 미국에서 무슨 심리학이 대두했죠? 행동 심리학. 그러니까 실험 심리학이 이렇게 대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설문지법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는 실험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인 및 노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전생애적 발달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예요. 70년대 들어서는요,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한 관심과 정서 및 사회 발달에 대한 무슨 관점? 생물학적 기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생물학이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뇌, 호르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실험법 위에도 자연관찰법, 그리고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에 대해 관심이 증가했어요. 이때는 50년대는 실험 심리학이 막 대두해서 행동 심리학이 막 대두해서 그것만이 막 진짜 과학이다 막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질적 연구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 알아볼 거. 횡단적 연구뿐만 아니라 종단적 연구도 실시되기 시작했다. 횡단적 연구가 뭐예요? 한 시기에 그냥 각 연령대를 뽑는 거야. 한 살부터 뭐 20살까지.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종단적 연구는 뭐예요? 0살부터 시작한 애를 20년 동안 추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현장 응용에 대한 관심과 학제적 연구가 드러났어요. 학제적 연구가 뭐예요? 간학문, 비슷한 학문끼리 묶어서 통합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발달 심리학의 논쟁점이 한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발달이라는 게 천성이냐, 양육이냐. 다른 말로 하면요. 타고난 거냐, 기질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한 거냐. 막 뭐가 더 맞냐라고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천성과 양육이 함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상호적 관계로 본다. 그 다음엔요. 이 발달이 연속적인 거냐, 비연속적인 거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단식이냐 아니면 이렇게 곡선형이냐라는 말인 건데 어떤 거는 연속적이고 어떤 거는 비연속적이죠. 보세요. 아동기 동안 키나 체중은 연속적인 변화인 거죠.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게 나고. 근데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은 비연속적인 변화죠. 그치, 전에는 없었던 건데 나오는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의 특성은 안정적인 거냐, 불안정한 거냐, 이런 논점이 있는데, 안정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한 개인이 연령이 증가해요. 그럼 걔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자기 또래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위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게 들쭉날쭉해요. 상대적 위치가. 그러면은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 발달이 문화가 달라도 유사한 심리적 특성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런 논점이 있는데, 유사하다 하면 보편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인간의 심리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특수성이에요. 요 두 개 다 있는 거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살피고 넘어갈게요. 이 발달 심리학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접근하는 방법은 학습 이론적 접근이 있고요. 정신 분석학적 접근이 있고, 인지적 접근이 있고, 동물 행동학적 접근이 있고, 맥락적 접근이 있고, 역동 체계적 접근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학습 이론적 접근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동주의. 이 고전적 조건 형성,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획득되어 감을 강조. 다시요.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획득되어 감을 강조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중립자극, 무조건 자극의 연합, 정적 강화, 적 강화, 모델의 관찰. 근데 요거 알아두세요. 행동주의적 관점은 이 발달을 연속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거는 양적인 면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양이 쌓여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근데 이걸 어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연속성상에 있는 거다. 그 다음은요. 인간을 어떤 환경에 의해 결정받는 존재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자유의식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인간은 무슨 좀 이렇게 피상적이 뭐라고 그러지? 기계적이다? 인간을 되게 단순하게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은요, 이 정신분석적 관점은 무의식적 욕구, 원초와 다투자 등과 관련해서 성격의 발달을 체계화했어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와서야 성격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 발달.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중에 뭐 있죠? 심리, 성격 발달. 이거 이어받아서 에릭슨은 심리, 사회, 발. 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해서 심리 성격을 얘기했다면 에릭슨은 다를 강조해서 심리 사회 발달을 얘기해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요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뭐예요? 심리적 발달의 그 순서예요. 구강기는요. 그 리비도 성적인 욕구가 입으로 몰려있고 입에서 충족되는 거예요. 젖병, 그 모유, 수유, 뭐 이런 거, 엄마 젖으로 밥 먹는 거. 이때 엄마가 제대로 이런 거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고착이 돼서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 학문기는 언제냐면 대변 활동하는 시간. 이때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하면 이 사람 되게 어, 고집스러운 사람, 강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요. 이 남근기에 들어서 이게 여기 이 남근기 때문에 여기 보는 거야. 이 남근기에서는 어, 일단 동일시, 초자아가 발달해요. 이 남근기에서는 그 이성 부모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죠. 그러니까 이 이성 부모, 이 동성 부모와 되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동성 부모로부터 막 혼나죠. 그건 아니야,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혼나지. 그리고 그게 뭔가 엄마로부터 성적 욕구를 느끼면 안 된다는 뭔가 죄책감 같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이 죄책감 경험해요. 이 죄책감 경험하니까 뭐가 발달해요? 소자. 그리고 그 유아가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동성 부모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동일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재밌는 거. 이 에릭슨 이론을 봐야 되는데, 에릭슨이 이 다하에 관심을 두고 이제 자기 이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형성되냐면 요 신뢰성. 신뢰성.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잘 줘요. 그러면은 세상이 신뢰로운 곳이야. 근데 양육자가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그러면은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해요. 그 다음부터 1살부터 3살. 이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걷거나 배변 훈련을 해요. 근데 이때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통제를 한다면 뭘 경험하냐면요. 수치감을 경험해요. 어,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냐? 내가 잘못됐다. 수치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네? 난 뭔가 나는 뭔가 필요가 없고 이런 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 이런 느낌. 근데 이때 적절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양육을 받으면 자율감을 이렇게 형성해요. 음, 뭔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3살부터 6살 사이에는 주도성, 죄책감이 발달하는데 보세요. 이때 애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피아제 이론으로 보면 이때는 전도작기죠. 그리고 운동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볼게.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 나이의 아이들이. 그게 인지 능력도 발달했고 운동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부모가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비난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게 옳지 않다라는 죄책감을 느껴요. 봅시다. 여기는 죄책감이야.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 잘못을 저질렀다는 느낌. 수치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 이때 적절하게 성공하면 뭘 느끼냐면 주도성을 가져요. 뭔가 할만하네? 뭔가를 할 수 있겠네?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근명성과 열등감이에요. 이때 뭘 하냐면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하죠. 숙제를 하고. 이런 게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성실함이에요. 근면함이야. 그런 것들을 잘 완수하면 무슨 걸 느끼냐면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난 이런 것도 했네. 자신감이 생기지. 이 성공 경험들로 인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열등감을 느껴요. 난 이런 걸 할 수 없어. 뭔가 이렇게 숨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자아정체성 대 역할혼미. 이 청소년 시대 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느낌을 못 가지면 이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돼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집단 안에서도 온전히 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기 성인기에는 그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해요. 근데 자아 정체성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자신 없어 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하는 생활을 하죠. 이때 뭘 해요? 이번에 사회적 만남을 활발히 갖죠. 그 다음에 중년기에는 생성감, 침체감, 자녀를 양육하고 직업적 활동에 대해서 생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과 직업 목표가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침체성을 가져요. 그리고 노년에서는 자아통합성과 절망감을 경험해요. 이 시기에는 자기가 지나온 삶을 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예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아통합을 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절망을 하죠. 이렇게 절망.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발달 심리학적 접근에서 인지적 접근을 알아볼 거예요. 이 인지적 접근은 그 아까 봤던 행동주의 관점하고 좀 달라요. 달라. 여기는 인간의 사고를 존중하는 거야.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환경에 대해 분석할 수 있어요.
되게 능동적인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이거는. 아까 행동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발달 단계에 따른 사고의 질적 차이. 요거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할게요. 요거 무슨 말이냐? 피아제. 피아제가 인지 발달을 어떻게 얘기해요?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조작기인데, 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 조작이라는 건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각운동은 말 그대로 신체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조작기 때는 어떤 너무 단순한 사고들, 1대1 매칭 정도, 그 정도로 뭔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구체적 조작기는 중요하다, 가역성,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목화, 그 다음에 유목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범주화, 유목화, 범주화 같은 건데 범주화,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거 뒤에 더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인지적 접근이야. 이거는 인지 발달의 기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듯이 사실은 인간도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영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이론 등.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개념이 있는 거야. 그 개념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학습을 하고 발달을 한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 넘어갈게요. 이 동물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물의 행동 연구에 기초해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요. 이 각인이다, 결정기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애착도 중요하고, 애착은 너무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이 각인이 뭐냐면 그 로렌츠라는 심리학자가 오리를 부화시키고 그 오리들이 처음으로 엄마 대신 로렌츠라는 그 사람 본 거야. 그때 로렌츠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에 이렇게 탁 새겨진 거지. 그가 엄마인 줄 알고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건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각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정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결정기예요. 이 맥락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맥락적 접근은 되게 새로운 관점인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또.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생태적 맥락을 분석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죠. 누구?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펜브레너. 비고치키. 무슨 이론? 근접 발달. 근접 발달 이론. 이거 뭐냐야?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잠재적인 지식이 있다.
이 잠재적인 지식이 뭐냐면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둘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거를 근접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채우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 어른들이 도와서 그러니까 교사, 부모가 도와서 이 아동이 요거를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근데 아까 피아대는 개인이 그 안에서 뭔가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거, 학습해 나가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비고트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한다, 학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거 굉장히 어떤 관계적인 측면, 맥락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잖아. 브렌, 펜브레너. 얘는 요거. 자, 미시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중간 체계다. 그 다음에 외체계다. 그 다음에 거시적 체계다. 그 다음에 시간이다. 여기 그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것들, 여기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님, 그 선생님 이런 걸 미시적이라고 하고 그 미시적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걸 중간 체계 그리고 그 중간 체계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족 이런 거를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 체계는 뭐냐면요 그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 국가 시간은 뭐냐면 시간도 여기가 속해 있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근데 이게 어떤 일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역동적 접근은 뭐냐면요. 기존의 이론들이 뭐 보세요. 피아제 인지 발달,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뭔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큰 개념들이다.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뭉탱이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어, 도덕 발달에 대해서, 뭔가 수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관점들로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합한 거, 소이론들을 일관된 틀로 묶어 통합적 접근을 한 거를 역동적 세계 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복잡한 발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학적 연구는 크게 기술 연구와 설명 연구가 있어요. 기술 연구는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죠. 뭐 서술. 근데 설명 연구는 뭔가 인과관계, 어, 인과관계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구를 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자기보고법, 관찰법, 정신생리학적 방법, 사례연구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연구는 어떤 소수에 대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질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정신생리학적 방법은 뭐냐면요. 뭔가 심장 체크를 한다거나 뇌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거고 관찰법은 있는 그대로를 진짜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보고법은 설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현상과 관계를 찾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이 관계를 찾는 방법은 크게 상관 연구와 실험 연구가 있어요. 이 상관 연구는 뭐냐면요. 두 개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그러니까 변인이 뭐예요? 어떤 알아보고자 하는 그 내용, 하는 내용의 공통변인, 독립변인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변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각 변인에 대해서 조작하지 않은 방법인데
관계가 유의하더라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어, 학벌을 봤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요. 소득 수준이 높다고 꼭 학벌을 좋은 학교를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좋은 대학교를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 소득 수준이 높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죠. 이 상관연구는. 그런 거 있지 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요 정도로만 기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험 연구는 뭐냐면요. 이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여가면서 아이의 지능을 검사한다. 이게 뭐 독립이고 종속이다. 요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실험 연구라고 하죠.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거. 상관 연구는 변인을 조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횡단적 연구와 동단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횡단적 연구는 이게 횡이죠. 이게 횡. 이렇게 내려오는 게. 특정 시기에 여러 층의 집단을 표집하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20살, 21살, 22살 쭉을 다 모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짧은 기간의 비용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에 따른 이 차이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그 각자 다른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그 나이에 관한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맞물리는 어떤 그런 내용인지가 좀 불투명해요. 근데요, 공간적 설계는 뭐냐면요, 한 살 때부터 이렇게 20년간 추적하는 거예요. 이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연령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자 하는 내용 말고는 다른 변인들이 잘 통제가 될 수 있죠. 계열 설계는 뭐냐면요. 요 횡단적과 종단적을 합친 거예요. 자, 20살, 21살, 22살, 한 살부터 막 다 뽑아요. 근데 이거를 20년간 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2개 이상의 연령실 집단을 표집해요. 뭐 횡단적 설계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해요. 총량적 설계겠죠. 여러 개의 측정치를 얻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다양한 비교를 통해 발달적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 지연 설계는 뭐냐면요. 그 24를 2010년에도 되고 2020년에도 20살 되는 사람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연령대에 측정하더라도 측정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조사 결과의 차이가 있다면 동시대 집단 효과와 측정 시기의 효과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미시 발세 설계는 뭐냐면요. 아주 짧은 기간, 한 3주 이렇게 한 집단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등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